안녕하세요. 소니 프로덕트 매니저 고재훈입니다. 오늘은 저의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살, 말티즈, 이름은 뽀슝이. 근데 요 녀석이 사진 좀 찍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좋은 사진 건지기가 정말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지금은 RX100 마크5로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찍습니다. 지금 뽀슝이가 포즈를 취하네요. 한 장 더 찍어달라고? 언제 어디서나 견생샷을 찍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위한 필수품 소니 RX100 마크5.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말 뉴스공장 주말 특급 맡은 양지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3년 만에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공장 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수요일 피해서 주말 껴서 4일 고작 갔다 왔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코너를 없애더라고요. 내부자 둘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다고 물론 방송 바로 전날 저녁에 알려줬습니다. 물론 아침은 푹 쉬었고요. 그게 미안했던지 주말 특근을 하라고 부르네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뉴스공장의 방문 판매 마왕, 부르면 아무 때나 와야 하는 뉴스공장의 슈퍼월 양지열입니다. 그렇지만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을 만나는 건 쿨한 일이기 때문에 큰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양지열의 뉴스공장 주말 특근, 시원하고 유쾌한 방송 약속드립니다. 네, 아마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없는 코너죠.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폭이 크신 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인터뷰, 이번 주에도 어록들이 쏟아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르가즘입니다.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망측하다고 이렇게 망측하다고 지적한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서 무슨 말만 하시면 빵빵 터져가지고 그날 방송이 하루 종일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나오고 밤뉴스까지 다 나옵니다. 오늘은 좀 준비됐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매일 비가 오면 장마죠 그게. 오늘 첫 번째 사안은 결국은 이제 부산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당은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자를 수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부터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은 이게 단독이냐 합작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핵심은.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당의 이름으로다가 그 제대로 검열하지 않고 발표를 했던 것인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라고 바짝 엎드려서 사과를 하다 더 크게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표가 아니라 당시의 대표들. 후보를 포함해서 이걸 책임져야 될 분들이 나서가지고 이건 뭐 변명할 수가 없는 그 큰 잘못이다라고 오히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목을 내놔야 될 판에 오히려 제가 문제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죠. 한 명 제일 힘없는 사람 한 명에게 모든 걸 마치 뒤집어 씌우듯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셨죠. 지난주에는 냉면집 주인이 대장균에게 우리도 대장균에서 속았다고 표현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빵 터졌고요. 하루 종일 빵 터졌습니다. 그 얘기로. 그렇죠. 그 뭐 사실이죠. 그래서 그 냉면집이 한 며칠 휴업을 하든가 주인이 이렇게 댓글 사죄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몰랐다 뭐 나도 속았다 이렇게만 가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면은 또 한 번 더 과거의 어떤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준서는 누구에게 보고했는가 이제 공명실천단 관계자들 붙였을 테고 사실 그 정도 되면요 다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굳이 나는 몰랐다 누구까지 알았다 또 이렇게 한 번 더 꼬리를 자르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거 수습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영원히 상처로 남거든요. 이미 수습하기 쉽지 않은 단계까지 갔습니다. 지금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실제 당시의 최고 지도부들 후보를 포함한 이분들이 나서가지고 오히려 뭐 지금 이유미 씨라거나 이런 사람 잘못보다 우리가 더 잘못이 크다. 우리 때문에 맨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유미 씨를 감쌀 일은 아니긴 한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그런 뭐 왜곡된 혹은 뭐 혹한 그런 어떤 뭐 성과를 세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걸러냈으면 모두가 다 안전해지고 이유미 씨도 안전해질 수 있었는데 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경쟁하는 정당들을 의식하고 또 몇몇 인물들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집이 불타를 벌이는 지금 상황이 온 거죠.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 시점 직전에, 그러니까 검찰 영장 청구 직전에 이거 미필적 고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본인이 판사니까 그런 법률 용어를 쓰기도 했겠지만 검찰이 적용할 수 있는 게 뭐 그런 혐의이다 보니 이거 지시한 거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국민의당의 영장 발부 이후의 논평 초반부를 보면, 새벽에 나온 걸 보면 아직도 추미애 대표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다. 근데 그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국민당 입장에서는 좀 아픈 발언이고 이렇게 썩 이렇게 환영할 발언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러나 그걸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유미 단독범이라고 주장한 자신들의 입장도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가이드라인 제시한 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만 말하기만 하면, 예.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좀 더 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그 특검하자는 주장 있잖아요. 예, 예. 아니 그러면 이 사태가 이유미 건이 없었으면은 재수사를 하자는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역 그렇죠. 비리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 근데 이게 발생하니까 그걸 덮으려고 물타기 하려고 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 주장을 뻔뻔스럽게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정치가 삼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당의 최근의 대응 자체가 워낙 이제 코너에 몰려서 그렇겠지만 우리의 잘못이 뭐 3이 있다면 그것을 부풀리거나 혹은 악의적으로 더 퍼뜨리거나 또는 그렇게 만들어낸 바깥에 누군가가 있다. 7이. 이 방식으로 계속 대응하고 있단 말이죠. 이현주 의원도 그 발언을 사과를 하지만 이게 사실은 사적 대화에 불과했는데 SBS를 규탄한다. 꼭 이렇게 뒤에 큰 토가 달려요. 이 대응 방식 계속. 근데 그게 반복되는데.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으로 납득이 되면 괜찮은데 전혀 납득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도 이제 그 특검하자는 주장은 말이죠. 너 소매치기가 이제 돈을 훔쳤어. 네. 그 소매치기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제 돈을 훔쳤어요. 이러니까 소매치기 하는 말이 그 돈은 어디서 났는지 조사해 봅시다. 뭐 이런 거잖아. 그 돈은 정당하게 번 돈인지. 그 지갑에 있는 당신의 그 돈은. 아니 자기가 소매치기 했으면 그걸로 벌 받아야지. 당신 돈은 저 정당하게 번 돈인지 그것도 함께 조사합시다. 특검을 합시다. 그것도 특검으로. 그렇지. 경찰서는 안 되겠는데. 안 되지. 이거 특검에 가야 될 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특검에 안 가려면 둘 다 그냥 풀어주세요. 그런 거지. 이게 되게 순간적으로 나오죠, 이게.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사정이 참 안 좋습니다, 요즘. 예. 네. 원래 이제 야당이 대선처럼 큰 선거 지고 나면 속사정이 좋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대표가 새로 뽑힌데도 불구하고 원내대표하고 각이 계속 쓰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혁신을 하겠다면서 이제 외부 인사를 영입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당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가진 유석준 위원장이 들어오셨어요. 혁신하고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 혁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껍데기를 벗겨서 새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반드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 감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이제 혁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분은 보수의 혁신, 보수는 지금보다 더 아파해야 된다. 아픔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그 보수의 아픔을 갖다 이게 보수의 모르핀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억울하게 잡혔다. 이게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계속해서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 네. 그런 근거와 또는 그런 어떤 철학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그 보수의 어떤 마약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혁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그게 대략 한 8대2 정도로 탄핵 찬성이 많았고 탄핵이 실제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 비율은 더 높았거든요. 네. 결국은 잘 된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치 보복을 당한 것이다라고 하면 팔을 버리겠다는 전략이 있던단 말이죠. 최소한. 그렇죠. 지금 사실은 뭐 이뿐만이 아니라 그 자유한국당의 그 지도부는 뭐 약간씩 이제 그 방향은 틀립니다만은 공통점이 뭔가면은 이라도 건지겠다. 예. 팔은 버린 지 오래된 거예요. 예. 다시 그 시절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다면 이제 2가 아니라 혹은 1.5가 아니라 5, 적어도 5를 먹어야 사실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략이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데. 보수의 매력을 새로 발굴해낸다거나 보수의 강점, 장점을 또 다시 정립을 해가지고 지지를 확장해 나가려는 그런 의사는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실수하고 상대가 스스로 망하기를 이제 기원하는 그런 거죠.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혁신을 하고 새로 그림을 그린다고 집을 새로 짓겠다는 건데 더 큰 집을 지으는 전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있던 집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겠지만 분명히 소수인데 근데 소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랄까 숨어있을 뿐 시대가 이러와요. 그분들이 감각을 상실한 거죠. 네.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에 대한 어떤 인지 기능도 그냥 퇴화한 거고. 지금 이제 임시국회도 계속 공전 중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럴 때일수록
좀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회 구성의 그 지형, 예. 주어진 지형 때문에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측면이 큰데 이거는 뭐 다음 선거 때까지는 크게 안 변할 수 있는. 그렇죠. 3년이 안 되는 건. 뭐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발생한다면 모르되 현재 정당 체제가 유지되는 크게 안 변할 것인데 따라서 이번에 고비를 갖다가 어떤 변칙을 써가지고 한번 넘긴다 하더라도 똑같은 고비가 계속해서 더 크게 닥칠 거예요. 계속 그렇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거냐. 뭐 그런 점에서 오히려 결국 심판은 국민이 내리는 것이고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동의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국회의 어떤 검열은 거치되 국무위원처럼 예. 장관 청문회처럼 검열은 거치되 결국에는 이제 인사권자가 이제 그 책임을 지고서 인사를 해야 되는 예. 거는 소신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 정의당은 예.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냈어요. 예. 특히 노동부 장관에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냈고요. 예. 근데 저희들 입장은 뭔가 하면 그런 걸 갖다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자는 거예요. 예. 어차피 국회가 할 일은 심사보고서에다가 그 자기 견해를 갖다가 표시하는 거니까. 예. 근데 심사보고서도 채택하지 않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전면적인 보이콧이죠. 공부 안 했다고 저 시험 안 보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심사보고서에다가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다. 이 사람은 이게 더 소명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적시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거고 예. 대통령은 그걸 보고 그다음부터 정치적 책임을 그렇죠. 지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야당의 전 도리라고 보는데 지금 야당들은 뭔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고 지금 집도 무너지고 폭격당해가지고 이제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당신도 상처를 좀 받아라. 장관 뭐 10명 중에 3명은 당신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이제 좀 스타일 구기는 걸 당신도 당해라. 그러니까 혼자 잘 나가면 되냐 이거죠. 그렇죠. 예. 바로 나는 불우이웃인데 당신은 왜 멀쩡한 양복 입고 이렇게 구김살 하나 없이 이렇게 서 있느냐. 하나 없이. 좀 넘어지고 흙도 묻혀라 이제 이 얘기죠. 그러게요. 근데 저는 그 요구에 그걸 온몸에 바로 깔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걸 갖다가 뭐 그 야당하고 타협 없이 그냥 독주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당당하게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선택할 건 선택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는 식으로 가는 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이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이 판단하게 하려고 해도 보고서가 뭐가 와야지 그다음에 결정이 될 텐데 근데 심사 보고서는 뭐 없어도 할 수 있죠. 없어도 할 수 있죠. 예. 그거는 길 내에 안 낸 쪽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 정의당을 제외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정의당 제외하고 야당의 기본 전략은 어쨌든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재적으로 그 야당이 표현해놓으면 사안들을 인기 좀 좋다고 해서 막 밀어붙인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성공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전략은 그러한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유의 달인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사실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요. 정말 부러울 지경이에요. 상황을 정확하게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딱 맞는 한순간을 말로써 그려내시거든요. 그만큼 탁월한 비유를 하시니까 뉴스 공장에서 얘기를 하시고 나면 하루 종일 그야말로 타사 프로그램에서 빈번하게 인용이 되는데 그것도 매주 빅히트를 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정가, 언론가 다 통틀어 역시 노회찬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청취자들께서도 많은 그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5195 1107, 7963번님들이 대표님 코너명을 이제 지어 보내주셨어요. 비유의 달인 회찬, 비달회찬, 비유의 달인 비달로순. 이건 뭔가 그 화장품이었던가요? 그 광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주옥 같은 아이디어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도 코너 제목으로 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이 코너의 내용이. 자, 부엉다래님께서 슈퍼 수요일이네요. 노회찬 오용과 내부자 두 분까지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슈퍼 수요일. 그래서 제 코너가 죽고 있습니다. 내부자 둘 어떻게 이겨야 할지 고민입니다. 네, 이어서 토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박열에서 진짜 미워하고 싶을 만큼 악역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주목을 끌고 있는 배우시죠. 제일교포 3세 출신의 배우 김인우 씨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런 건 적어도 문화부 출신 문화부 문학 담당 기자였던 제가 했어야 제대로 인터뷰를 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최근 박열이라는 영화가 화제입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여기서 관동 대지진으로 인한 조선인 학살 사건 원흉에 해당되는 일본인 내무 대신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있습니다. 다들 일본인 줄 아는데 제일교포 3세입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배우 김인우 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뵀어요. 예. 어딘지를 모르겠네. 그때 어떤 역할이었어요? 그게 어떤 나쁜 역할이었어요, 하여튼. 나쁜 역할이었어요? 나쁜 역할을 많이 해서 제가 몰랐는데, 예, 하도 해서. 하도 해가지고. 예, 그래요. 우리나라 영화에 많이 나오셨죠, 이미. 예, 그렇죠. 드라마도 영화도, 예. 몇 편이 나셨습니까, 한국에? 드라마나 영화 합쳐서
이제 30개나 넘은 것 같아요. 35, 30 개. 35, 6? 당연히 대부분은 일본인 역할로 나오신 거죠. 예, 한국인 역할을 하나. 한 번. 한 번. 예, 나머지는 다 일본인 역할. 제가 일본인 역할로 나오신 장면을 봤는데 나쁜 역할인데 무슨 영화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그 기억하시면 지금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예. 영화인 것은 확실합니다. 영화인. 아, 영화요? 예. 예. 영화에서 나쁜 일본인으로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역사 얘기요? 그러니까 예전 얘기였죠. 뭐 일제시대 얘기였던 것 같은데. 아. 제가 근데 이분을 꼭 저희 그 제작진에게 모셔서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예. 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일본인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교포 삼수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거기까지만 해도 그렇구나 했어요. 근데 한국에 오신 게 40대에 오셨다고. 그죠? 40대. 이게 여기서 제가 이분을 꼭 만나봐야 겠다. 왜냐면은 무슨 한류, 뭐 아이돌, 뭐 이런 문화를 동경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뭐 아이돌 그룹의 일원이 된다거나 한국에 가서 방송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10대, 20대 이런 케이스를 봤는데 40대 평생 일본에서도 배우 하신 거죠? 예, 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30몇 년 지났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에도 나오셨다고. 아, 예. 네. 그거는 행운이죠. 20대 초반 때 네. 감독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작품 전 꿈이랑 영화에서 잠깐 단역으로 나왔어요, 그때. 그 이후에 배우를 계속 하셨고. 예, 예. 그럼 40대면은 일본에서 어쨌든 자기 커리어를 완전히 만들었는데 예. 40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여기 와서 다시 배우신 거죠. 예, 그래요.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이상한 일이다. 이분은 만나봐야 되겠다. 아, 그래요? 제가 호기심이 생기고 꼭 만나봐야 되거든요. 보통 뭐 최근에 박열이라는 영화가 흥행도 하고 있고 예. 거기서 인상적인 역할이어서 예. 영화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섭외를 받으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아닙니다. 아, 진짜요? 처음에 섭외가 왔을 때는 궁금해서 너무 원래 전치 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를 아세요, 원래? 예, 지금 찾아봤어요, 많이. 진짜요? 주변에서 팬들이 진짜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터뷰 끝난 다음에 전해주세요, 그분들에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영화는 이미 흥행이 잘 되고 있고 영화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거나 가까운 극장에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미 지금 상영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 들었다고 하고 재밌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주연 역할이죠. 예. 예. 관동 대지진의 그 기획자. 관동 대지진이 기획자가 아니라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생긴 일본인들의 불만을 조선인에게 책임을 씌우고 그래서 사건을 만들자. 그래서 네. 조선인들 당시 조선이라고 불렀죠. 굉장히 많이 학살됐고 네. 그 사건을 소재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박열이라고 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인물이 나오고 네. 근데 이제 김효 씨는 거기서 그런 기획을 했던 공작이죠, 공작. 예, 맞죠. 예, 공작을 했던 내무대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상적으로. 저는 김윤 씨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도 궁금하고 그리고 40대에 와가지고 예. 고생을 참 많이 했겠다. 예. 이런 생각도 들고 왜 3세이지만 여기 뭐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경도 없고 기반도 예, 없고 예. 말도 안 되고 맞아요. 뭐하러 여기에? 왜? 그 영화를 봤어요, 한국에. 한국 영화를 예, 예. 한국의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죠. 무슨 영화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처음에 본 게 JSA, 쉬리 그런 것을 봤죠. 실이? 예, 그거 보고 나서 재밌다고 생각해서 계속 찾고 드라마도 봤고. 그전에는 한국 영화를 그렇게 안 봤어요. 굳이 찾아서 안 봤다. 예, 안 봤죠. 실이 그때 굉장히 큰 히트를 쳤죠. 실이 그리고 예, JSA도 봤고 다양하게 다 봤죠. 그 중에서 이거 나 한국 가서 영화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만든 영화가 있어요? 집으로요. 이정현 감독. 네, 좀 담담한 영화 아닌가요? 예, 그거랑 파이랑이랑. 파이라는 최민식 예, 씨가 민식이 나와가지고 예. 예. 그 사랑 얘기 뭐 예, 그래요. 바닷가에서 막 울고 하는 연기. 예, 예. 그 무슨 장면이 거기서 충격을 받으시나요? 그러니까 영화는 감동을 주거나 그런 거 힘을 주거나 그런 거 하는데 사랑을 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영화를 보고 사랑을 받는다라고 해요. 사랑을 그 영화를 보고 느끼셨다. 예, 예, 그래요. 저 혼자 이게 계속 여기 있어서 제가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때는 완전히 제가 인생에서 아무것도 안 보였던 시기여서 그래서 그때 집으로랑 영화를 우연히 봤을 때 엄하게 이렇게 펑펑 울었어요. 펑펑. 예. 그래서 뭐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신 정도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계속 그 영화를 어머니가 안아주는 느낌이 예, 드셨다고요? 예, 그래요. 감성이 예민하신 분이네. 감성이 예외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파이라는요? 파이라는 그저 뭐 감동적이었고 그 연출력이 뛰어남고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본 그 유럽 영화, 미국 영화, 일본 영화 많이 봤는데 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영화만의 독특한 힘이 있다. 예, 예, 예. 나 이런 데 가서 영화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예, 많이 했죠. 여기에 출연하고 싶다 이런 영화에.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냥 일본에서 생활을 그냥 다 접어버리고 오신 거예요?
예, 3년 고민했어요. 3년. 3년. 예, 3년 고민 갈까 말까 해서 이제 이게 고민되셨겠죠. 예, 그렇죠. 한국에 무슨 도와줄 분이 있으셨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짐을 버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이게 두려움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근데 뭐 인생 하나밖에 없고 후회할 거면 이게 차라리 가는 게 낫다. 해보고 후회를 하더라도 하자. 예, 그렇죠. 여기 왔더니 본인의 그런 직설적인 성격하고 잘 맞습니까, 한국에? 예, 맞죠.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많이 맞는 한국이 약간 거칠하잖아요. 거칠하잖아요. 최근 10년 사이 한일 관계가 좀 변했습니까? 느끼기에?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최근 10년 사이에? 제가 있을 이때는 그 차별이 많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아직. 일본에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주 많았었는데. 그때는 있었어요. 예, 본인 느끼기에는. 예, 평생 근데 살았지만. 그 예술 쪽에서 많이 그게 극복이 됐죠. 극복.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를 많이 듣는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아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달라졌어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예술의 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 차이를 느끼세요? 예, 많이 느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고의 감독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있을 거니까. 역시 제가 본 그 영화 감독, 이정현 감독. 같이 하고 집으로? 싶죠. 예, 같이 네. 하고 싶죠. 지금 사이가 좋아요. 언젠가 출연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술 많이 같이 먹어요.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박여월 때문이 아니라, 마흔에도 용기를 내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다시, 자기 인생을 리셋하고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런 케이스들이 드물지 않다. 예. 인생 전체 80이면 한 40 중에 툭 잘라가지고, 저는 전혀 다른 인생 살아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예. 그런 걸 직접 해보신 분으로 혹여, 30대, 40대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없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 와서 네. 그러니까 우연찮게 책을 봤어요. 네. 평범한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뭘 하고 싶냐? 결과적으로는 뭘 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런 글이었거든요. 그게 뭘 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진짜로 원하는 게. 예, 이런 거. 그게 저한테 와닿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사는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한번 잡아보자. 아무거나 일단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한번 잡아보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예. 이렇게 막 망설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런 어려움이 닥칠 것 같고 두렵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 눈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를 예. 확 잡았다. 예, 잡으라.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지면 이게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걱정하고 앉아있으면 끝이 없어요. 누구 탓에 이렇게 넘기고 또 넘기면 또 그것도 답이 안 나올 남 탓도 그만하고. 예. 네. 일단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뭘 수정해야 되는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선적으로 내 자신의 문제가 뭔가 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막힌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근거도 없이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40에 예. 19살이나 17살이 아니라 예. 40에 와서 이제는 최근 개봉한 박열이라고 하는 흥행하는 영화에서 가장 나쁜 예, 그렇죠. 가장 나쁜 일본인 미즈노 역할을 예. 연기하셔서 화제가 된 예. 김민우 씨를 오늘 만나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김민우 씨였습니다. 예, 뭔가 약간 어색해요. 영화를 보고 사랑받는 느낌 때문에 울었다고 할 정도의 섬세한 문화예술인인데 공장장이 마치 강력계 형사가 취조하듯이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김민우 씨는 그래도 뉴스공장 나가고 나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작진한테 정말로 그럴 거냐고 궁금해하면서 가셨는데 실제로 실검에 오르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김민우 씨 팬이란 8452번님 정말로 멋진 엄청 멋있었다. 멋진 연기 기대할까요? 라는 문자 주셨고요. 공장장이 얘기한 것처럼 40대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게다가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연기 못하는 배우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렵더라. 그만큼 배우로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려운 도전인데 그 얼마나 진심으로 영화 감독 배우를 사랑하면 이런 일을 단행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아마 영화 박열이 지금 흥행에도 선전하고 있는 것도 김민우 씨의 열연이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라고 저도 보고요. 김민우 씨 배우로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더욱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하신 것처럼 본인을 한국으로 불렸던 영화 집으로 이정현 감독의 영화에도 꼭 출연하시길 바랍니다. 뉴스의 깊이가 다릅니다. 최고의 뉴스 생산자 김어준입니다.
예, 매주 목요일 4부 도시 전문가 김진애 박사가 들려주는 도시 이야기 코너죠. 이번 주에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그 남은 자리의 공원화 문제를 다뤘습니다. 김진애 박사의 전문성이 제대로 드러난 시간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화장실 편을 마감하고. 화장실. 네. 이제 여름을 맞이하는 휴가 특집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여름에 도시여행 특집을 좀 한다고 그랬는데, 그 네. 이미 우리 예고까지 했잖아요. 지난번에 오늘 베를린 하겠다고. 네. 그런데 이제 베를린보다 우리 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사실은 저기 작가가 갑자기 요청을 했는데, 용산공원에 대해서 좀 용산기지 또는 용산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아직 거기 요청이 휴가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지. 뭐, 휴가라고 하는 거는 꼭 가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용산공원 같으면 사실 베를린 장벽처럼 우리한테 굉장한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례 데잖아요. 여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역사 여행과 더불어 미래 여행으로. 이건 우리가 또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생태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꿈을 꿔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런 만들어진다면 여행으로. 가면 안 되나요? 꿈꾸지 않고 그냥? 꿈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반론을 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산기지? 네, 네. 용산기지 내지는 용산공원. 사실은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께서는 이미 이거 다 만들어진 거 아니야? 진작에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안 됐어? 다 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 맞습니다.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공식화된 거는 2003년 노무현 참여 정부 그때 때였어요. 나온 얘기니까요.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서는 네. 사인까지 다 했죠. 생태 공원 만들어진다는 얘기 그때 나온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그 다음에 국회에서 용산공원법도 만들어지고 또 평택 지원특별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미 다 되는 모양이다. 근데 뭐야 이게? 안 됐어, 아직도? 이게 뭐냐면은요. 사실은 이제 용산 때문에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어저께 그 평택에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기지가 험플리스 기지라는 네. 데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령부 건물이 어저께 이제 기공이 아니라 이제 완공식을 됐죠. 했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미팔군 사령관이 막 씩 웃고 나오고 막 너무 네, 좋다고 네. 막 이러면서 나오니까 이사가 됐네. 올해 말까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올해 말까지 이전을 완료를 하겠다는 게 이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게끔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가 그러면 나온 겁니다. 2003년에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몇 년간 14년 만입니다. 건물을 14년 지은 건 아닐 아니, 테고. 그런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그동안 이제 평택 그 기지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미동맹 사이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그 이전 자체가 좀 늦어졌는데, 워낙이 조건 자체가 용산에 있는 거를 이전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용산공원을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 솔직히는 참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이 여러 가지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래서, 그때는 개발로.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 용산공원이 다시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마음으로 굉장히 이게 안도를 합니다. 생태공원이 아니라, 사실 초기 계획도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생태공원이 아니라 온갖 건물들이 들어가가지고.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누구만 나쁘다고 그렇게만 얘기할 건 아니고, 이게 처음에 이게 가능해졌던 건 노태우 정부 때였어요. 네. 1990년에 됐습니다. 그때 공약이었어요, 공약. 네,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의 이 프로 생활의 시작도 거의 이 용산공원하고 같이 왜냐하면 이게요, 우리 전문가들한테는 정말 이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프로젝트거든요. 이건 도시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생각해 볼 수 도심 있는 한가운데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그럼요. 뚱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땅덩어리 그렇게 너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 역사 여행과 미래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땅덩어리 기회가 생긴 거죠. 생겼다. 그래서 그리고 그림을 막 그릴 수 있고. 그림도 많이 그렸습니다. 네. 거기다 다 주택만 짓자는 사람도 있었고, 주택 문제 그것도 심각할 때 기념관 여러 개 짓다는. 기념관 짓겠다는 네. 얘기도. 근데 하여튼 2004년에 이른바 기본 계획에서 그때도 사실 꼭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때 미국에다가 뭐는 주고 뭐는 안 주고 돈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협정을 하는데, 돈 문제에서는 저는 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8조나 우리가 평택 기지 만드는데 들어가니까. 네, 그것도 이제 용산공원에서 파는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거는 용산 기지 안에 포함된 건 아니고 이쪽에 한강대로하고 저쪽에 한남동 쪽으로 있는 데는 주상복합 이런 거로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 팔렸어요. 엄청나게 또 비싼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높은 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참 못마땅한 거죠, 솔직히는. 그리고 혹시 그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드래곤 호텔이라는 데 가셨을 거예요, 아마. 거기 가서 주로 먹는 게 고기입니다. 스테이키 스테이크 먹으러 뷔페. 갑니다. 네. 맞습니다. 스테이키를 굉장히 미국식으로 잘 하는 호텔인데, 그 드래곤 호텔은 그대로 거기에 있게 돼요. 미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너무 화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이렇게 화가 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군이 그렇게 요청을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고 그 호텔은 이용객도 많고 등등등 하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이용해야 그리고 하니까. 아마 아실지 모르지만은 이 미군 기지 저쪽 위쪽에 땅에는 미 대사관이 들어오게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미 대사관이 그러지 않다고요? 후암동하고 붙은 쪽에 완전히 큰 땅을 네모나게 딱 미 대사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쓸모가 있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은요, 이 용산을 보면은 서울에 그야말로 배꼽 같은 데가 한가운데, 배가 있고 한가운데. 그냥 배가 크고 그다음에 거기 배꼽 근데 꼭 배꼽까지 딱 있는 데가 드래곤 호텔 자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머지 공간은 나머지 어떻게? 공간은 이제 공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기념관 이런 거 짓지 않고. 아니 그런 거를 하겠다고 마음은 이제 정해놨는데 네. 그동안 이명박 정부 때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진행이 안 되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 동안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어떤? 뭐, 국토교통부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냐고 그 땅이 크잖아요. 한 70만 엄청 정도니까 크잖아요. 네. 그걸 쪼개가지고 이거는 뭐 문화관광부, 이거는 뭐 아, 맞습니다. 이거는 여성부, 이거는 무슨 경찰청. 그래서 기념관 짓겠다고 막 기념관 10개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기념관 빌딩만 다 차지할 정도. 그래가지고 네. 그때 안 그래도 이제 그 밑에 아실지 모르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이 길게 옆으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솔직히 전문계에서도 그렇고 역사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쪼개서 하면 어떡하냐. 이게 뉴욕에 센트럴파크 같은데 진짜 부럽거든요. 맞아, 맞아. 도시 한가운데. 네. 거기 엄청나게 큰 녹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만 벗어나면 빌딩 숲인데 거기를 들어가면 숨 쉴 수가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그런 게 도시 한가운데 가장 발달한 도시 한가운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게 정말 부러운데 그치, 그래서- 기회전의 찬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서울에도 드디어 허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이게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땅을 저는 정말 땅 쪼개는 거는 정말 제가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려고 작년에 기획부동산이 발표를 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땅 쪼개는. 맞습니다. 땅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특히 그 안에는 국방부가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 가운데 국방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용산의 땅이 역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조선 왕조가 사용하던 꽤 큰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냥 가서 그냥 주둔을 한 거죠.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 주둔하기에는- 주둔하는 곳.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게 항상. 바로 성문 밖에 있고 네. 땅은 넓고 그리고 교통 편하고 한강 바로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한강 네. 바로 붙어 있고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여기 한 중간 정도까지 배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쉽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몽골이나 이런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치겠다고 여기다 병창 기지 만들었고 일본 애들은 여기서 태평양 전쟁하겠다 병창 기지 만들었고 미국이 뭐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간에 미국 동부가 방어선을 태평양 한반도에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게 더 슬픈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부자적이 있을 분들은 다 빼내자. 일단 아니요, 일차적으로는. 아니요. 그럼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겠는데. 그거는 좋겠는데, 이제 그거는 시간적으로 두고 보는 거로 하고요.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몇 가지,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자? 아니, 어떻게 활용하자는, 네. 아니, 그게 생태적으로 복원이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땅 나눠 먹기 하지 말자. 사실은 네. 이제 그 뉴욕시에 있는 센트럴파크도 거기 200년 역사가 땅 따먹기 방어 역사예요. 맨날 이거 들여놓겠다. 저거 들여, 땅이 크니까 뭐라도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잖아. 개발업자들이 얼마나 탐해하겠어요. 얼마나 탐이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한가운데네. 식당 집어넣겠다, 무슨 호텔 집어넣겠다. 이거 방어하느라고 막 했던 건데, 우리도 아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당장 내년부터는 뭘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그 8조 들어가는 것도지만 토지 정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상당히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 근데 땅 오염을 정화시키는 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을 미군이 안 냅니까? 지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아니, 전세 살다가 나가면 원래 복구하고 나가야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뜨거운 문제예요. 굉장히 뜨거운 문제라서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게 용산 기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국에 굉장히 많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딴 것들은 가령 부산에 있는 굉장히 큰 미군 기지 하나가 미군 있어요. 기지가 하얄리아. 있구나. 예, 예. 하얄리아. 그건 서면에 있는 건데 그건 한 13만 번 꽤 커요. 예. 그거는 한 2005년에 돌아왔어요. 근데 뭐 도시마다 그런 것들이 꽤 많아서 그걸 이제 뭉쳐서 평택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근데 그동안 토지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해서 그냥 침묵 못 한 거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이어서 용산은 특히 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염에 대한 게 제대로 조사도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했는데 거절한 건가요? 어떻게? 거절한 적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아까 여쭤볼게요. 거기 들어가 보셨다는 게 드래곤 호텔만 들어가 보셨죠? 아니, 그 뒤쪽에 그 일정 정도 공원 시설, 공원처럼 돼 있는 돼 있긴 있잖아요. 예. 근데 가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 안에 들어가본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1%도 안 될까요? 0.1%. 못 들어가는 줄 알죠? 저는 0.1%에 속해서 저는 조사하면서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일반 국민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모릅니다. 없죠.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위에서 남산 위에서 보면은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뭐 공원처럼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네. 그 안에 건물도 무지 많아요. 한 1,100동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통장 그리고 그 안이 아시다시피 무슨 미군만 그냥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사는 데도 다 있거든요. 그게 1945년인가 6년에 미군이 거기를 차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무슨 캘리포니아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무가 잘 돼 있고 전원풍의 이런 도시기도 해요. 물론 이제 70년 영역처럼 돼 이상 자기들 있지만. 땅처럼 썼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그 안에 역사적인 기록들이 일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저기서 용산구청에서도 뭐 드러내고 그러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차곡차곡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왜냐하면은 다시 창조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거기 동네도 있었고, 옛날에 거기 물길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쫙 연결만 하면 다 좋다. 뭐 나무만 많으면 좋은 거다. 생태공원이 되면 좋은 거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다시 살려내려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 안에, 조선시대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기우제도 했던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제에서 굉장히 일어났던 역사들이 있고, 또, 미군에서 일어났던 역사들. 이 역사들을 기록을 찾아내는 게, 그리고 그걸 모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요 세 가지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자. 아주 좋습니다. 좋고요. 네. 오늘 새로운 시각을 이 코너를 통해서 처음으로 얻었어요. 시간이 짧기도 했었지만 왜냐하면 생태공원을 만들자, 센트럴파크처럼 만들자 여기까지 가는 게 한계였어요. 네. 그 이전에 항상 박물관 짓고 시멘트 건물 짓는 게 싫어서 그런 시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야 아무데서나 지을 수 있잖아 시멘트 건물은 여기는 제발 공원으로 만들자 여기까지 한계였는데 공원으로 만들기 전에 예. 전에 우리의 역사와 그걸 체험하게 만들고 그 공간이 해체되는 과정도 하나 상징화하고 역사화하고 그런 다음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결국 생태공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10년 동안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111년 만에 돌아오는 건데 앞으로 30년 걸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랑 같이 호흡을 할 땅인데. 그래서 다시는 여기가 외국 군대 주둔지구 또 되지 말아야 하고 그죠?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럼 산경축 수경축은 못 외울 것 같습니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111년 만에 우리 땅으로 돌아오는 용산 생태공원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이 방송 나가고 나서 국토교통부에서 김진애 박사님 직접 찾아뵙고 설명회를 가지고 싶다고 연락이 올 정도로 어떤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남성호, 김순금님 같은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공감을 해주셨어요. 또 오왕성님은 김진애 박사님을 용산 생태공원 마스터플랜 대표로 추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1951님은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언급했으니 곧 생태공원 될 겁니다. 뉴스공장 효과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참에 뉴스공장도 뉴스농장으로 좀 바꿔서 친환경적, 생태, 친화적 뭐 이런 쪽으로 나가보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 김에 공장장도 좀 깨끗하게 좀 다듬고 용산 미군기지 환경 오염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대로 씻어서 글자 그대로 아픈 역사를 씻고 해당 지역이 멋진 도심의 공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김진애 박사님 의견처럼 정말 저도 차분히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방송도 차분해지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교통 상황은 어떨지요?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호준의 뉴스공장. 누가 멀리서 듣나. 이벤트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참신하고 톡톡 튀는 청취자분들의 참여가 계속 늘고 있어요. 4345번님, 상암동에서 듣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만 관심을 주시다니 몹시 분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율곡선생 이순신 장군의 후예. 이거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분께서는 뉴스공장과 제일 먼 곳은 자유한국당 당사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뉴스공장 애청자이신 당직자, 보좌진, 국회의원, 지방원, 당원까지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공장 주말특근 오늘 양재열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 8시 10분에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을까요 말까요?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